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에서 식품위생학을 강의하고 있는 장미입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경상북도 안동 길주중학교에서 우리 경북 시기직 시험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실제로 만난 친구들도 있었죠. 선생님이 이제 안동에 내려간 거는 이제 올해 3번째인데요. 작년까지는 이제 조금 다른 지역이 낯설다 보니까 제가 용기를 못 냈다가 올해는 이제 김병현 선생님과 이야기 끝에 조금 일찍 가서 학생들을 만나보자. 이렇게 경기도만 이렇게 응원해주고 경북은 안 할 수 없지 않냐라고 해서 학교에 미리 도착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용기 내서 다가와줘가지고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응원도 하고 파이팅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들 이제 시험 보시고 가다반도 보고 채점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가다반 내용과 총평이 이제 간단히 기술을 하였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해설특강 시간입니다. 자, 해설특강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해당 문제들을 이제 제가 선생님이 이제 복원을 거의 완료를 했지만 그 내용 중에 이제 문제와 정답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문제의 정확한 전체적인 정확한 문제는 이제 2023년도죠. 23년도 문제풀이 이제 기출문제풀이 수업 때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공개해서 같이 풀어보고 복습하고 기출 경향을 함께 파악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식품위생학 이제 해설특강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카페나 학원 홈페이지에 총평에도 남겼듯이 우선 전체적인 난이도를 선생님에게 물어본다 라고 하면 식품위생학 같은 경우는 중정도로 선생님이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뭐 저의 상중하의 평가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친구들, 특히 대방고시학원 수강생분들이 이게 풀었을 때 엄청 어려워서 포기하거나 이런 문제들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서 이런 평가도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또 이 문제는 모두 선생님의 기억에 의존해서 복원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또 틀린 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점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1시간 동안 이제 40문제를 살펴보고 암기하고 이제 나온다 보다 보니까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최종 정답과 정확한 성적은 역시 필기시험 발표 날이죠. 발표 날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중이라고 평가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조금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요. 우선 우리 경상북도도 작년, 재작년 이렇게 시험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답형 문제의 비율도 꽤 높았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단답형의 비율이 마구 높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아예 모든 지문이 길게만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답형 문제들도 한 7개, 8개 정도 있었고 또 긴 지문도 한 6, 7개 있었고 우리가 뭐 이렇게 위생의 특징이죠. 누구하고 누구를 연결하는 이런 식의 지문들도 이렇게 문제들이 고루 섞여 있었기 때문에 적정한 난이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단답형에서는 오히려 암기를 세세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아주 쉽게 답을 바로 1초 컷으로 맞추는 게 단답형으로 나왔다기보다는 우리가 꼼꼼히 암기를 하거나 깊이 조금 암기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이제 단답형으로 나왔고 긴 지문들은 좀 읽어야 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아이들이 좀 나와서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가 심하게 높다 이렇게는 그리고 또 이전 바로 직전에 시행했던 경기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매번 나오는 주제라고 선생님이 말했는데 뭐 그런 내용들은 변질과 관련된 용어 정의가 나왔다거나 해석에 그 중요 관리점이 뭔지 찾는 거, 그다음에 우리 너무 수없이 반복했던 위의 평가의 순서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들 아마 정말 1초 컷으로 풀었을 수 있을 만한 직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쉽게 체감했을 것 같고 1번 문제였었나? 아니었나? 근데 알레르기 그 표시 대상 같은 문제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 식품별 중금속 기준
요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아질산 나트륨의 사용 기준을 볼 때 우리가 늘 공전에 써져 있는 내용들, 식육 가공품과 관련돼서 요런 내용이 식육 가공품 나오지 않고 그 안에 들어있는 친구들, 또는 식육 가공품하고 이름 비슷한데 다른 영역에 있는 친구들, 요런 것들이 출제돼서 잠깐 고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잠깐 헷갈리면 실수하지 않았을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쭉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이제 좀 같이 공부를 해오면 조금 고득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식품위생학에 대해서는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문제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 왔고 또 그 해온 결과들이 잘 정답에 다가갈 수 있었는지, 이번 경북 시험이 어떤 문제들이 이제 배치됐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상북도는 이제 지난 4월 9일에 시행이 됐었고요. 보시면 선발 인원은 5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경산이 이제 가장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제가 그래서 이제 경북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대구의 근처에 있고 뭐 지역적인 특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냐, 이렇게 하셨는데, 선생님은 이제 포항을 지원했기 때문에 네, 이 시험실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부 이제 각 파트별 출제 문항 개수나 출제되지 않은 영역들을 조금 살펴보고 갈 건데요. 우리 식품위생법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경상북도는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갑자기 또 3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법규는 이렇게 굉장히 등락폭이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아서 실망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까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버리고 무조건 많이 해야지, 무조건 열심히 해야지, 세세하게 해놓으면 언젠가 빛을 발할 것이야 라고 했던 친구들은 또 이런 부분에서 잘 빛을 발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식품과 미생물은 이제 변질과 관련된 내용만 출제됐어요. 그래서 소독과 살균이나 미생물의 기본적 특성 부분들은 출제되지 않았고, 이 미생물의 기본 특성 부분은 전부 다 미생물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식품 미생물 과목에서 이 미생물의 생육과 관련된 부분이 다수 출제됐기 때문에 위생에서는 출제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자, 세균성 식중독에서는 병원성 대장균이 출제됐고요.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여러 친구들이 있었죠. 그 친구들이 섞여서 나왔고, 그리고 바이러스성 식중독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또 A형 감염처럼,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원인체인 아이들을 이렇게 섞어놓은 듯한, 각 파트에 있는 이렇게 된 책들이 사실 위생학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원인체이면서 거기에 A형이나 E형 간염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책을 아마 바탕으로 출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A형 간염과 노로바이러스가 같이 출제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연독 식중독은 너무 많이 했죠. 곰팡이독 장애부위 출제됐고, 폐류 독소도 많이 했고, 시한배당체는 작년에 핫 이슈였기 때문에 이미 공부해둔 내용이 한 번 더 출제됐습니다. 자, 특이한 점은 화학적 식중독이 무려 5문제나 출제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횡합니다. 이렇게 뭐 기생충도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고, 특히 앞에 식품과 미생물도 보통 뭐 4문제 이렇게 출제되는데 다 대다수 화학적 식중독이 출제가 됐고요. 그렇지만 세균성, 자연독, 그 다음에 화학적 식중독을 합쳐서 식중독 총 개수로 하면 10문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9에서 10문제 정도의 비율은 맞았어요. 근데 화학적 식중독에 이제 집중해서 출제가 됐다 보시면 되고요. 아크릴아마이드의 뭐 기질을 묻는 문제, 그다음에 카드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식품별 중금속 검출 기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둘신, 또 포장재에서 용출되는 내분비기 장애물질, 이렇게 5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감염병은 그죠, 우리가 노래까지 불렀던 법정 감염병 아마 쉽게 여러분들 정말 1초 코스로 너무 많이 했던 야토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위해평가 순서도 영어도 아니었습니다. 한글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풀었을 거고, 중요관리점의 정의도 우리가 늘 외우던 그 정의 나왔습니다. 아질산 나트륨의 사용 기준 부분 선생님이 이제 뒤쪽 가서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이 발색제인 아질산 나트륨의 사용 기준, 쓸 수 없는 걸 찾는 거. 근데 우리가 발색제 문제는 이미 기존에 기출이 단독으로 된 적이 있어서 자세히 공부해 두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뭐 연어알젓 이런 거에
혼동하지 않았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식용색소 종류 너무 쉬운 문제였죠. 왜냐하면 식용색소의 1호, 2호, 3호 이거 선생님이 암기하는 거 내가 이렇게 외우는데 너희도 이렇게 외워도 돼. 뭐 너희 이렇게 설명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거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보기들은 선생님이 구두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보기들은 이제 문제풀이 자료로 선생님이 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해 볼게요. 자, 1번은 식품 알레르기 의무 표시 대상 식품이 아닌 것은 하는 문제였습니다. 1번에 옥수수가 있었고요. 2번에 토마토, 메밀, 아지산 포함 식품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즉 단답형이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식품 알레르기 의무 표시 대상 식품 정말 달다 외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론 배울 때만 해도 이거 어떻게 외우지? 라고 했는데 심화이론 때 반복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프린트에다가 암기할 수 있게 다시 정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거 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면서도 외웠고 실전 모의고사 하면서도 또 한 번 반복했고 특별반에서도 반복했기 때문에 아마 옥수수 너무 안 잊었죠. 딱 봐도 느낌 왔죠. 그리고 알레르기 의무 표시 대상식품 같은 경우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로 해서 암기하는 방법도 우리가 구분해서 같이 외웠던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옛날부터 나오던 문제죠. 문제집마다 모두 있는 문제.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도 되는 종사자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표도 있고 그 표 안에 받아야 되는 사람. 그 말고 이 사람은 안 해도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 정리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고 여러분 딱 느낌 오시죠? 완전 보장된 식품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 안 해도 됩니다. 그쵸? 그리고 항목도 외웠었고 1년에 1회 이상 이렇게 주기도 외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게 문제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19년도에 경기도에 나왔던 문제죠. 우리 판매 등이 금지된 병든 동물 고기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식품위생법 제5조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제5조에 대한 내용은 19년도에 이게 이제 출제가 된 이후에 기본서에 선생님이 제5조 해가지고 쭉 내용이 나온 다음에 또 박스가 들어가서 여기 안에 수많은 질병들까지도 한번 여러 번 읽어보자, 한 번 더 읽어보자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그 보기에 나온 건 훨씬 더 쉽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공부는 여기 있는 병까지 다 했는데 위쪽에 있는 아이들이 나왔어요. 좀 더 큰 범령의 아이들이 나왔는데요. 보기를 보시면 리스테리아, 그다음에 선무충증, 그다음에 파스츄렐라. 파스츄렐라도 선생님이 그 균 이름까지도 알려줬었잖아요. 이 파스츄렐라 그리고 이제 구간낭충 굉장히 처음 보는 아이 나왔죠. 그래서 아마 4번을 쉽게 고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뭐 죽은 동물에 뭐 이거 뭐 고기 뼈 이것도 다 외웠잖아요. 우리가 지금 실제로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뭐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도축이 금지되는 질병이 있었고 그 밑에 선생님 그 밑에 있는 내용 꼭 놓치면 안 돼요라고 말했었죠. 그래서 리스테리아, 선무충, 파스츄렐라가 거기 놓여 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가공식품의 변폐 원인균을 연결한 것으로 들린 것은입니다. 자, 우리 이 여러 가지 식품의 변폐를 유발하는, 변질을 유발하는 그 변질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균주는 너무 많이 연습해 봤습니다. 자, 특히 지금 우리가 2번에 황변이 나왔는데요. 자, 우유의 황변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19년도 정도에 제 기억에 그때 특별반에서 막 애들한테 막 경북 문제야라고 알려줬던 막 그런 영상이 저한테 떠오르긴 하는데 19년도에 경상북도에서 단독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신잔타가 나온 적이 있다고. 자, 그래서 신잔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경북이. 그래서 또 틀렸습니다. 자, 플로레센스가 나왔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었고요. 그거 이외에 엄청 쉬웠습니다. 1번에는 우리 플랫서 코아귤란스 나왔고요. 2번 나왔고 3번에는 적변. 세라치아, 그렇죠. 세라치아 사랑합니다. 세라치아 여기저기 나오고 있죠. 지금 경기도에도 나왔는데 자, 세라치아 나왔고요. 그 다음에
4번에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마켓 디지즈라고 가르쳐준 거 있죠. 시장병. 채소의 물음병이었던 친구 있죠. 그래서 이 양배추 연화 유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에르위니아 카르토보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르토보라 나오곤 다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역시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올해 3월 달에 경기도도 부패가 나왔거든요. 부패 정의가 나왔는데 경상북도는 더 이제 클래시컬하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제 삼패, 부패, 변질 뭐 이런 아이들의 용어가 나오면서 뭐 변패에는 삼패가 끼어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식으로 나왔고요. 우리가 변질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누구예요? 부패였죠. 부패는 또 이렇게 단백질 성분이 분해된다라는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쭉 내용 보면 부패가 맞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정답이었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뭐 산패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뭐 변패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섞여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고요. 자, 6번 보시면 이제 세균성 식중독 문제 중에 병원성 대장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정답은 인돌 시험과 VP 반응 시 양성이다라는 부분이 틀렸죠. 왜냐면 우리가 임빅 테스트 진짜 많이 외웠죠. 대장균은 뿔뿔 마마야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이? 요거 순서 둘이 바꿔서 플러스 마이너스 바꾸고 이거 수많은 반복을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VP 테스트가 음성이고 인돌은 양성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다른 보기는 뭐가 있나요? 라고 하시면 자, 1번 보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최저 생육 온도와 이제 최고 생육 온도가 있었는데 8에서 10도씩 최저 생육 온도고 이 친구가 45.4도씨 이상에서는 증식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우리 병원성 대장균은 이 44도 여기서 증식하지 못한다라고 배웠죠. 또 저땅을 분해해서 산화가스를 생성한다. 그리고 독소원성 대장균이 생성하는 이 엔테로톡신, 장독성은 설사를 유발한다. 이런 보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성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 아마 지금 보니까 이거 계속 봐도 계속 내용이 급하게 쓰다 보니까 조금 여기 식중독 표현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바이러스와 관련되어 있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지금 조금 수정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A형 간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A형 간염이 나와서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하고 궁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부분을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문제를 만든 부분이 있으니까 자, 이 보기들은 뭐가 나왔냐면 A형 간염 나왔고요. 2번에 로타, 3번에 아데노, 4번 노로가 나왔습니다. 네, 그 대다수 다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뭐 엄청 특이하고 잘못된 내용보다는 뭐 감염 경로라던가 그다음에 비가열 식품이 원인이다 이런 내용들. 또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잠복기가 1에서 2일 정도고 뭐 이렇게 감염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A형 간염이 1번 보기에서 무조건 틀렸던 내용이 A형 간염의 잠복기는 15에서 50일. 그렇죠? A형, E형 달달달 외웠습니다. 바로 틀렸죠. 1에서 3일 해서 틀린 보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도 보셨듯이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성 식중독에서는 이렇게 A형 간염은 감염병으로 따로 배우지만 바이러스라는 원인체로 이렇게 섞어서도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마지막에는 이 아이들을 이렇게 그 파트별로 섞어서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한 적 있습니다. 자, 8번은 곰팡이독과 장애를 일으키는 부위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곰팡이독이 이제 장애를 일으키는 부위는 여러 번 우리가 구분을 해뒀고요. 신장독, 신경독, 간장독, 그 다음에 식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식도암과 관련해서 식도해서 푸모니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시면 되고 1번에 보기에 신장독에 시트리닌은 맞았는데 시트레오비리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시트레오비리딘은
신경독이어서 틀렸고 나머지는 쉬웠습니다. 간장과 관련된 간은 이제 루테오스킬이나 루브라톡신이었고 신경독에는 파툴린이나 말토리닌이 있었고 식도라고 해서 푸모니신 B1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고 그 다음 9번 볼게요. 폐류의 중독 증상 및 원인 독소로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 자, 요것도 역시 우리 폐류 독소를 우리가 5가지로 구분해서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신경성, 베네르핀까지 5개를 공부해 왔는데요. 1번에는 섭조기 대합조개인 그 마비성 중독이 있었고 삭시토신이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맞는 보기였는데 2번을 보시면 모시조개 가리비 설사성 중독이 연결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이제 잘 공부를 깊이 모시조개하고 베네르핀 이렇게 연결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너무 쉬운 보기였어요. 왜냐하면 모시조개, 바지락, 구리, 베네르핀이었고 설사 가리비를 하더라도 설사성 중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쉽게 정답을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시조개, 가리비, 설사성 중독 한다면 여기 뒤쪽에는 베네르핀 독소가 아니라 오카다산이라던가 펙테노톡신, 디노피시스톡신, 예소톡신 같은 4가지의 설사성 중독을 일으킨 설사성 독소로 알려진 친구들 있죠. 이 4가지가 배치가 돼야 돼서 틀린 보기가 된 겁니다. 이외에 신경성 중독이 나왔어요. 브레베톡신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굴이 나왔어요. 굴, 신경성, 그 다음에 브레베톡신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기억상실성도 나왔어요. 도모산 나왔고 기억상실성하고 홍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가리비와 모시조개를 베네르핀에 연결한 요 보기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볼게요. 식품에 함유된 시암배당체에 의해 중독 증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식품에 함유된 시암배당체는 우리 작년에 다수 지역에서 출제됐기 때문에 이문에 공부를 해뒀는데 올해 또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경북은.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효소에 의해 분해돼서 생성이 되죠. 청산이 생성돼서 청산이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라는 보기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해가 안 되면 독성이 농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반대 보기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찾으셨죠. 이외의 내용은 크게 이상한 내용에서 뭐 심한 알레르기에 의한 것이다. 그다음에 아세틸콜린이 마비 증상을 일으키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었고 3번이 답입니다. 자, 11번 볼게요. 이제 화학적 식중독에 들어가는데요. 고온에서 전분지 식품을 가열할 때 생성되는 아크릴아마이드의 기질이 되는 가장 유력한 아미노산은 실제로 이렇게 가장 유력한 아미노산은 이라고 나왔어요. 제 기억에는 이게 1번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면 우리 이 아크릴아마이드 선생님이 이 그 화학적 식중독에서 식품의 제조 가공 과정 중에 생성되는 이 유독물질의 경우는 어떠한 과정으로 또 어떤 물질들이 만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를 꼭 알아둬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정말 많이 설명했던 게 이 아크릴아마이드와 함께 감자튀김을 설명했고 이 감자 안에는 아스파라긴이라는 단백질, 아미노산, 그죠? 이 단백질을 만드는 이 아미노산이 특히 아스파라긴이 많고 그 다음에 환원당 같은 카보닐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둘이 만나서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난다. 원리를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서에서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거 뭐 글루탐산, 라이신, 히스티딘 이런 거 있었거든요. 이거 말고 아스파라긴 잘 골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2번은 카드뮴 문제지만 가장 아주 쉽게 나온 수준이죠. 왜냐면 카드뮴이 이제 우리가 골연화증을 유발한다, 뼈연화증을 유발한다, 카드뮴 중독 증상이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혈중의 칼슘 농도를 저하시켜, 그렇죠. 소변으로 칼슘과 인의 배출, 그리고 칼슘과 인의 그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리가 뼈연화증, 골연화증이 유발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카드뮴을 잘 맞췄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이제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 부분을 놓쳤다면 아마
그냥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죠.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된 표를 숙지하고 있는 친구만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금속 기준이 나왔다고 하는데 또 다른 시도 친구들 또 6월에 교육청이나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문제는 모든 보기를 공개해 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해진 식품별 중금속 검출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돼지고기에는 납카드뮴에 대한 기준이 설정돼 있고 콩에는 납카드뮴에 대한 기준이 설정돼 있고 어류에는 납카드뮴 그다음에 메칠수은 수은에 대한 기준이 설정돼 있고 갑각류에는 납카드뮴 메칠수은에 대한 기준이 설정돼 있다라고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정답 맞추셨나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 그쵸? 4번인데요. 자, 요 내용 선생님이 보고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요거 기억나세요? 자, 요거는 요거 헤드라인 많이 보던 거죠. 자, 우리 기출 단원별 문제풀이 보충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보충 문제를 선생님 이거 기출 문제 말고 보충 문제 선생님이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혹시 시험에 나올지도 몰라라고 줬던 보충 문제였는데요. 올해 22년도 문제풀이 수업 때 했던 거죠. 이때 선생님이 어떻게 말했었냐면 같이 풀 때 자연독 할 때도 곰팡이도 이런 거는 곰팡이도 곰팡이독에도 이것이 기준이 돼 있어. 이것도 기준이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숫자 맨 마이크로 이렇게 하기보다 왜냐면 그것까지 다 하세요를 선생님은 늘 미안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이거 다 외워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학생들의 마음 너무 이해가 되니까 그러면 이게 뭐 검출 기준이 있더라 이렇게 정도는 해보자라고 곰팡이독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식중독에 와가지고도 식품별 우리 중금속 검출 기준에 대한 부분이 우리 기본서 224쪽부터 227쪽에 걸쳐 있는 아주 큰 표죠. 그래서 여기에도 정말 숫자가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외워라 라고 하기가 너무 그래서 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거 다 외울 순 없지만 크게 농산물, 축산물 뭐 이런 것들에는 이런 게 설정이 돼 있고 뭐 이거 식용곤충에 뭐 있고 이렇게라도 한번 알아보면 어떻겠니? 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이 문제를 푼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돼지고기나 소고기, 그 다음에 수산물, 축산물, 식용곤충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납이나 카드뮴이 있다, 메틸수은 없다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보충 문제로 아마 풀었던 수강생이면 이거 표 모르겠는데? 라고 하고 기본서를 분명히 살펴봤을 거고 기본서 내용 한 번 더 보면서 이건 이런 게 있는구나 이거 한 번 더 이렇게라도 정리하자라고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줬으면 충분히 이 13번의 문제를 정답을 맞추지 않았을까 이렇게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이나 카드뮴 돼지고기 같은 것들도 선생님이랑 수은 그 공부할 때 또 카드뮴 공부할 때 표를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선생님이 후회가 있다면 이 문제를 낼 때도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아이들이 분명히 선생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 문제들이 쉬웠다 보니까 선생님 이렇게까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조금 올해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마음이 많이 약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진짜 우리 실제 기출처럼 어류에는 뭐뭐 있다. 제가 아마 21년도 강의에서는 실제로 그거를 뭐 그 쌀이랑 뭐 이런 거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음이 약해져서 내가 큰 카테고리를 낸 거 이제 그 부분이 오히려 아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23년도에는 더 독해져야겠다. 이것도 제가 이제 그래도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한번 봐둡시다. 이렇게라고 했고 실제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까지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어디에서 기출될지 모르는 거고 여러분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경기도 뭐 경북이나 교육청 이런 문제 없다고 했어도 자기가 응시하는 지역이 예를 들어 부산이야, 충북이야, 충남 그런 지역이면 내가 응시하는 지역에서는 다른 패턴의 문제가 나와요. 왜냐하면 보건율이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더 방대하게 깊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분명히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출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 문제를
맞추면 내가 한 문제 더 맞춰서 합격까지 정확히 안전코드로 들어갈 수 있다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잘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번 이야기했고요. 잔소리죠, 한마디로. 자, 14번 갑니다. 백색 결정의 요소 유도체로 설탕의 200에서 250배 감미를 지니며, 여기서 이제 이미 250에서 느낌 왔죠? 자, 그 다음에 분해되어 혈액독인 파라아미노페놀을 생성함으로 사용이 금지된 감미료는 둘신이었죠. 이것도 정확히 기작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혈액독 파라아미노페놀로 둘신이 2개로 분해됐었죠. 그래서 이 2개로 분해되는 물질 중에 파라아미노페놀이 혈액독을 유발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해줬기 때문에 아마 둘신 쉽게 맞췄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식품 포장 재질에서 용출될 수 있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 아닌 것은인데, 자, 여기 정답은 PCB입니다. 같이 나온 보기를 살펴보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스티렌이라던가 BPA, 비스페놀 A라던가 그리고 포탈레이트 같은 아이들은 우리가 용출과 관련해서 여러 번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PCB는 식품 포장 재질에서 용출될 수 있는 물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PCB 쉽게 찾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6번. 자, 너무 쉬웠죠? 1급 감염병입니다. 법정 감염병에서 선생님 최소한 진짜 정말 아이들이 막 춤추고 해서 3급까지도 막 외우는 거 선생님 봤거든요. 근데 그게 힘들다. 그리고 공부 막 몇 달밖에 못하고 그렇게 급한 친구들은 1급이라도 외우자라고 했는데 1급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야토가 맞고요. 결핵, 장티포스, 성홍열 2급에 있는 친구들이 다른 보기에 같이 출제됐는데 아마 야토로 쉽게 골랐을 것입니다. 자, 17번 보세요. 식품에 존재하는 물질을 위해평가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입니다. 자,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평가, 위해도 결정. 이 순서 여러 번 했죠? 우리 경기도에서도 기출 여러 번 냈고, 이 경상북도는 특히 또 위해평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나온 수준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18번 보겠습니다. 자, 18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해썹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용어 정의를 우리가 다 공부해 두었고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좀 쉬운 친구죠. 중요 관리점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거는 아마 약간 이미지처럼 박혀있는 아이잖아요. 예방, 제어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 과정, 공정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너무 쉽게 골랐을 거예요. 다른 보기가 이 아이는 이제 문제 지문은 길었지만 아마 쉽게 풀었던 문제죠. 다른 보기에는 CL이 나왔어요. 기준과 기준치가 나왔고 그 다음에 검증, 유효성, 실행성 여부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HA, 위해요소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중요관리점 어렵지 않게 찾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9번 가겠습니다. 자, 발색제인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너무 많이 공부했던 아이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딱 제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요거는 이미 외우고 있고, 그쵸? 여기서 치즈 나왔으면 대박인데요, 선생님. 그쵸? 선생님이 치즈까지 언급하면서 치즈는 아질산나트륨 못 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치즈는 안 나왔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대박 났었는데, 그죠? 이 2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외웠죠? 식육 가공품, 식육 추출 가공품은 제외한 식육 가공품, 기타 동물성 가공식품, 뭐 이렇게를 외웠어요. 그리고 숫자까지 다 사용 기준치까지 외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2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식육 가공품에서 햄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포장육이 답이었다라고, 이게 답이었다라고 찾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또 그 시험장에서 나올 때 포장육이 답 아니냐고 물어본 친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시험장에서 항상 말을 아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원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혹시 잘못 말해서 이 친구가 절망하거나 또 좋아했는데 내가 같이 틀릴 수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런 룰을 지키고 있는데 그걸 보고 속으로 기뻤습니다. 맞았구나. 너는 맞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자, 그래서 포장육은 다른 영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공부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또 다른 시도의 문제를 보면서 공부도 하는 거죠.
우리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들어가면 식육 가공품 및 포장육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재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카테고리의 제목이 식육 가공품 및 포장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식육 가공품과 포장육은 다른 카테고리의 친구인 거죠. 그래서 즉 아질산 나트륨의 사용 기준에는 식육 가공품에는 포장육이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쭉 이게 아마 제 기억에 17번이었거든요. 17-1부터 식육 가공품의 내용 아이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햄류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그쵸 소시지류 이런 거. 그래서 저 예전에는 진짜 법령할 때 이거 뭐 여러분들 간혹 음료류 카테고리 알려주고 즉석식품 카테고리 알려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물론 끝이 없겠지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다 알려주진 않아도 이런 카테고리들 알려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더 열심히 알려줘야겠어요. 그래서 베이컨류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적진 않을 건데 뭐 건조 저장 육류, 양념 육류, 식육 추출 가공품 아까 제외했던 친구 있죠? 여기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식육 간편 조리 세트, 식육 함유 가공품 있고 그다음에 포장육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장육 앞에까지가 다 모두 식육 가공품에 들어가고 나머지 포장육은 이제 다른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포장육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찾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발색제 부분 진짜 많이 했지만도 본인이 이 두 가지를 특히 연어알젓 이런 거 안 해오셨으면 이미 이제 고르기 어려워졌겠지만 공부한 거 플러스 내가 생각한 부분까지 하면 충분히 정답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식품에 허용된 식용색소가 아닌 것은 입니다. 정답은 녹색 2호입니다. 녹색은 몇 호예요? 3호였죠. 식용색소에서 선생님이 적색은 우선 뺐어요. 여러 개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인 친구가 우연히도 1호부터 2호, 3호, 4호, 5호에 있다, 얘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 2호에 있는 친구가 누구였냐면 청색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파란색이 청색 1, 2호에 있었고 그다음에 녹색이 3호에 있고 여기 두 개는 황색 4호, 황색 5호 이렇게 외웠잖아요. 근데 적색은 이제 뭐 2호, 3호, 45, 102호 이렇게 4개가 있었고요. 이렇게 외워놨기 때문에 아마 녹색 2호 아주 쉽게 찾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찾았어요. 그래서 자 20번까지 이제 해설을 다 맞춰봤는데요. 아마 선생님은 너 잘 찾았지라고 했는데도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가 나 그거 왜 못 찾았지, 왜 놓쳤지라고 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결국에 이제 공부를 이제 꼼꼼하고 깊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선생님은 어필해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말해야 되고 또 한 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한 것이니 시험장에서 일어난 일은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너무나 극도의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을 80%, 100% 이렇게 100%까지 120%까지 발휘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기 자신을 실수했거나 이런 부분에서 뭐라 하지 말고 이제 그 회사특강까지 다 한 번씩 다 살펴봤으면 가다반까지 나와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이 괜찮다. 언제든 면접해도 될까?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물어보셔도 되고 또 16일에 지금 면접특강 경력경쟁 대비 면접특강을 준비해 두었고 이제 특강 접수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들 또 문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복원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에 대해서 선생님 저는 이렇게 봤는데 언제든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4월 9일 경상북도 친구들도 이제 같은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거를 평상시에 이제 쪽지나 또 그 카페 채팅 등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해줬거든요, 친구들이. 모두 다 시험을 선생님 꼭 하고 싶은 건 내가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열심히 해 나가면서 시험을 응시했고 내가 한 거에 최선에 대한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다 잘했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선생님이 최종 합격까지 꼭 같이 달려줄 거니까 좋은 소식이 있는 친구들은 또 선생님에게 연락해서 어떻게 이제 최종 합격까지 내가 이거를 나에게 온 이 행운의 기회를 끌어가서 내가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2022년도 경상북도 식품위생직 식품위생학 해설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